운 좋은 남자는 점쟁이의 말을 믿었다 고려시대. 가난한 품팔이 남자 민수는 어느 날 인생을 바꿀 결심을 내린다. 떠돌이 점쟁이가 그에게 하룻밤 만에 두 부인을 얻고 천석의 부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그는 그것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예언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민수는 하루 만에 부유한 양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던 건 단순한 부가 아니었다. 고려시대 푸른 논과 울창한 숲이 둘러싼 어느 고을에 민수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사옵니다. 나이 30이 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사옵니다. 민수는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하였으나 집안이 너무도 가난하여 허름한 촉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겼사옵니다. 인생이란 게 얼마나 길다고. 30이 넘으면 벌써 절반을 산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대로 남의 집 품팔이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지 않겠소? 건강한 사내가 어디 가서 굶어 죽겠소? 안 되면 다시 품팔이를 하면 되지 않겠소? 민수는 큰 결심을 하고 주인 어른께 품팔이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사옵니다. 어르신, 소인이 품팔이를 이제 그만두고자 하옵니다. 아니, 어인 연고로 그러느냐? 품삯이 적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옵니다. 품삯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길을 찾아 인생을 살아보고 싶사옵니다. 민수야, 네가 착하고 일도 성실히 하여 참으로 아까운 인재인데 이렇게 떠나니 아쉽구나. 주인 어른은 그간의 품삯을 챙겨주시며 민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사옵니다. 민수는 그 돈을 품에 넣고 길을 떠났사옵니다. 한참을 걷고 또 걸어 어느 큰 고을에 이르렀는데 어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사옵니다. 민수가 그중 한 사람에게 물었사옵니다. 이 집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사옵니까? 이 집에 지금 고려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가 와 있소. 이 점쟁이는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인생을 술술 풀어낸다 하오.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사옵니다. 그렇다면 나도 점을 봐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봐야겠구나. 품팔이를 그만두었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던 참에 딱 좋은 기회로다. 이렇게 생각하며 민수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사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점쟁이 앞에 앉았는데 점쟁이가 민수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사옵니다. 그대는 7살의 부모를 여의고 30이 넘도록 남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며 가난히 살아왔구려. 민수는 점쟁이가 자신의 지난 삶을 얼굴만 보고 척척 맞추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사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고 어찌 이리 다 맞추는 것이요. 이 점쟁이 참으로 용하구나. 점쟁이는 말을 이어갔사옵니다. 그대는 오늘 밤 부인 둘을 얻고 천석의 부자가 될 것이요.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어이가 없어 기가 막혔사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이겠소? 나 같은 가난뱅이가 무슨 수로 하루 만에 부인 둘을 얻고 천석의 땅을 가진 주인이 된단 말이오. 용하다는 점쟁이가 이리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다니 순 엉터리 아니오. 엉터리라니. 부인 둘과 천석 부자가 된다는데 좋아하지는 못할지언정 어찌 화를 내는 것이요. 부정탄다. 이사라이마. 여기서 어서 물러가시오. 내가 엉터리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요. 민수는 점쟁이의 터무니없는 말에 오히려 화가 치밀어 복채로 가진 돈을 모두 내주고 그 집을 나와버렸사옵니다. 가진 돈을 다 저 엉터리 점쟁이에게 주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나?
주막에서 하룻밤 묵을 돈도 없구나. 아이고, 돈이 아까워라. 민수는 고을 어귀에서 궁시렁대고 있었사옵니다. 그때 한 사내가 다가와 말을 걸었사옵니다. 이보게, 어찌 그리 비 맞은 강아지처럼 풀이 죽어있나. 가진 돈을 엉터리 점쟁이에게 다 주었더니 오늘 하룻밤 주막에 묵을 돈도 없어 이러는 것이요. 사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민수에게 제안했사옵니다. 딱하게 됐구려. 그럼 내가 하룻밤 묵을 곳을 마련해 줄 터이니 나를 좀 도와주겠소? 정말이요? 어떤 도움을 드리면 되겠소? 내가 품팔이로 일하는 부잣집이 있소. 내일 급한 일이 있어 하루 일을 못하는데 대신 그 집에서 하루만 일을 해주겠소? 내가 주인 마님께 말씀드려 사랑방에서 한밤 묵게 해드리겠소. 좋소이다. 그렇게 하겠소. 그리하여 민수는 부잣집 사랑방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사옵니다. 비몽사몽 잠을 자던 중 부드러운 손길이 민수를 흔들어 깨웠사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여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민수가 눈을 뜨니 한 여인이 조용히 말했사옵니다. 저는 이 집 주인이요. 수년 전 청산과부가 되어 수절하며 살아왔는데 지난밤 산신령께서 꿈에 나타나시어 오늘 사랑방에 묵는 분이 제 님이 될 운명이라 하셨소. 어서 안방으로 저와 함께 가시지요. 민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으나 여인이 이끄는 대로 안방으로 갔사옵니다. 안방에는 비단 이불이 곱게 깔려 있었사옵니다. 여인이 말했사옵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편히 쉬시고 내일 날이 밝으면 앞으로 어찌할지 함께 논의합시다. 아, 예, 알겠사옵니다. 민수는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고 꼭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에 잠이 오지 않았사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사옵니다. 민수가 깜짝 놀란 순간 건장한 사내가 후다닥 방으로 뛰어들더니 비단 이불로 민수를 휘감아 큰 자루에 넣어버렸사옵니다. 바로 보쌈을 당한 것이었사옵니다. 고려 시절 과부를 밤에 몰래 보쌈하여 첩으로 삼는 일이 종종 있었사옵니다. 갑작스레 보쌈을 당한 민수는 기가 막혔으나 이불 속에 갇혀 소리를 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데려가는 곳에 도착한 뒤 사정을 말하려 했사옵니다. 한참 뒤 어떤 집에 도착하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사옵니다. 잘 모셔왔다. 오늘 밤은 너무 늦었으니 내 딸 방에서 쉬시게 하라. 그 말에 따라 문이 열리고 민수는 방 안에 던져졌으며 밖에서 문이 잠겼사옵니다. 민수는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집, 낯선 딸의 방에 갇히게 되었사옵니다. 주위가 조용해지자 민수가 자루를 열고 나오니 젊은 여인이 속옷 차림으로 곤히 잠들어 있었사옵니다. 민수는 난감했사옵니다. 이 처자가 깨어나면 크게 놀랄 텐데 이 일을 어찌하나. 지금 깨워서 사정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말해야 하나. 한참 고민하던 중 졸음이 몰려왔사옵니다. 보쌈 당해 오느라 피곤하고 밤도 깊었으니 민수는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생각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라며 젊은 여인 옆에 나란히 누웠사옵니다. 이불 없이 자니 추위에 잠이 오지 않아 민수는 여인이 덮은 이불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사옵니다. 아이고, 따뜻하구나. 그런데 이 처자에게서 참 좋은 향기가 나는구나. 민수는 여인 곁에서 잠이 들었사옵니다. 피곤에 지쳐 잠들었음에도 여인의 살 냄새를 맡자 민수의 아랫도리가 반응하기 시작했사옵니다. 민수의 몽둥이가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마침내 여인의 엉덩이 골짜기에 닿아버렸사옵니다. 에그머니나 누구시오?
여인이 엉덩이를 찌르는 느낌에 놀라 깨어났고 옆에 낯선 사내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사옵니다. 민수는 급히 사정을 설명했사옵니다. 저기, 그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 소인이 방에서 잠을 자다 보쌈을 당해 이곳에 오게 되었사옵니다. 여인은 민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사옵니다. 제가 혼인할 나이를 넘기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더니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꾸미신 것 같사옵니다. 그래도 어찌 혼인도 안 한 딸의 방에 사내를 들이신단 말입니까? 민수는 여인의 말이 약간 오해인 듯 했으나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라 더 설명하지 않았사옵니다. 여인이 말했사옵니다. 오늘은 밤도 깊었고 보쌈 당해 오느라 피곤하실 터이니 편히 주무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아버지와 의논하여 앞으로 어찌할지 정합시다. 두 사람은 다시 누웠으나 젊은 남녀가 한 이불 속에 있으니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사옵니다. 얼굴이 붉어진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뒹굴기 시작했사옵니다. 조금 전 잠결에 여인의 엉덩이를 찌르던 민수의 몽둥이가 깊이 들어가자 여인은 신음하며 황홀경에 빠졌고 그 황홀함은 밤새 몇 번이나 이어졌사옵니다. 다음 날 여인이 점심때가 다 되어 일어나 아버지에게 물었사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혼인도 하지 않은 딸의 방에 사내를 들이신 것이옵니까? 이미 저는 이 분과 밤을 보냈으니 어쩔 수 없이 혼인해야겠사옵니다. 어서 혼례를 올려주시옵소서. 민수를 보쌈에 온 이는 여인의 아버지 황진사라는 부자였사옵니다. 황진사는 상처한 지 오래되어 청상과부인 윤씨 부인을 첩으로 들여 함께 살려 했던 것이었사옵니다. 황진사는 늦게 일어난 딸의 말에 놀라 말했사옵니다. 아니, 사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네가 윤씨 부인 방에 있는 줄 알았노라.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어쨌든 저는 이미 이 분과 혼인을 하기로 약속했으니 어서 혼례를 올려주시옵소서. 황진사는 급히 딸의 방문을 열어보니 과연 낯선 사내가 있었사옵니다. 네 이놈, 너는 누구냐? 그게 말씀드리자면 민수가 사정을 설명하자 황진사는 어쩔 수 없이 딸과 민수를 혼인시켰사옵니다. 딸의 혼례를 치르며 민수에게 큰 기와집과 100석의 땅을 주었사옵니다. 그런데 혼례 다음 날 청상과부 윤씨 부인이 찾아와 말했사옵니다. 저는 산신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대의 아내로 생각하고 있사오니 저도 이 집 별채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황진사의 딸도 윤씨 부인의 사정을 듣고 민수에게 동의했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자신이 살던 집과 재산을 팔아 100석의 땅을 더 가져왔사옵니다. 그리하여 민수는 점쟁이의 말대로 한밤에 부인 둘을 얻고 1000석의 부자가 되었사옵니다. 민수는 두 부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사옵니다. 고려시대 어느 고을에 은별이라는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사옵니다. 은별이네 집은 가난했으나 가족이 서로 아끼며 화목하게 지냈사옵니다. 그러던 중 은별이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레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사옵니다. 그때부터 은별이네 집안에 불행이 닥쳤사옵니다. 글쎄, 은별이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렸대요. 문둥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렇다 하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나. 문둥병은 전염되는 병 아니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걱정했사옵니다. 은별의 어머니는 남편의 병을 고치려 온갖 방법을 다 썼으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수발을 하던 어머니마저 문둥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사옵니다. 은별아,
어미마저 병상에 누웠으니 아버지를 누가 돌보겠느냐.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돌보겠사옵니다. 어머니는 마음 편히 쉬시며 기운을 차리시옵소서. 은별아, 어미가 죽더라도 아버지를 잘 돌봐주거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어서 나으셔야 하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은별은 눈앞이 캄캄했사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어머니를 데려가시는 것이요. 하지만 은별은 언제까지고 하늘을 원망할 수만은 없었사옵니다. 이러다 아버지마저 잃을지 모르오.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를 잘 돌봐야겠소. 10살 어린 은별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꾹 참고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사옵니다. 빨래와 바느질, 온갖 힘든 집안일을 혼자 해냈사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어머니가 홀로 하셨구나. 그래서 몸이 더 약해지신 것이야. 불쌍한 어머니. 은별이 집안 살림을 잘해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칭찬했사옵니다. 하지만 칭찬만 할 뿐 문둥병이 전염될까 두려워 아무도 은별이네 집을 찾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별이 아버지 병에 쓸 약초를 구하려 산을 내려오다 마을 안악을 만났사옵니다. 은별아, 마침 잘 만났구나. 은별이 마을 안악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사옵니다.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은별은 속으로 생각했사옵니다. 병든 아버지를 두고 어찌 몸을 피할 수 있겠소? 나는 그럴 수 없소. 며칠 뒤 평소처럼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내려오던 은별은 길에서 마을에 사는 한 어른을 만났사옵니다. 은별아, 네 아버지의 병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마을 사람들이 전염될까 걱정하고 있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마을을 떠나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별은 슬픔이 복받쳐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그렇게 친절했던 이웃들이 문둥병이 무섭다고 우리를 마을에서 내쫓으려 하다니. 하지만 은별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과 아버지를 쫓아내기 전에 아버지의 병을 고쳐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사옵니다. 내일부터는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찾아야겠소. 깊은 산에는 신기한 약초들이 많을 것이요. 은별은 자나깨나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생각뿐이었사옵니다. 다음 날 은별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약초라 알려진 것들을 모두 캐었사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병을 고쳐야 할 텐데 가시덤불에 손이 긁히는 것도 모르고 산속을 헤맸사옵니다. 날마다 깊은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캐서 정성껏 따려 아버지께 드렸사옵니다. 은별아, 네가 고생이 너무 심하구나. 이제 약초 캐는 일을 그만두거라. 내 병에는 약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모든 병에는 약이 있다고 의원께서 말씀하셨사옵니다. 얘야, 네 손이 어찌 이리 되었느냐? 가시덤불에 긁혀 찢어졌구나. 제 손은 아무렇지 않사옵니다. 아이고, 그 곱던 손을 다 망쳤구나. 아버지는 은별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사옵니다. 아버지, 울지 마시옵소서. 아버지는 옛날처럼 꼭 건강해지실 것이옵니다. 나만 건강해져서 무엇하겠느냐. 네 어머니는 나 때문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집은 다시 옛날처럼 될 수 없단다. 아니옵니다, 아버지. 병이 나으시면 하늘나라의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은별은 눈물이 쏟아져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사옵니다. 약사발을 들고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그 후로도
은별은 약초를 정성껏 다려 아버지께 드렸으나 아버지의 병은 세월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았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은별을 보아도 피해 다녔사옵니다. 아버지와 나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요.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자 은별은 새벽마다 신령께 빌었사옵니다. 신령님, 불쌍한 우리 아버지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3년이 흘렀사옵니다. 3년 동안 은별은 하루도 빠짐없이 신령께 기도했으나 아버지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사옵니다. 아직 내 정성이 모자란가 보오. 앞으로 얼마나 더 신령께 빌어야 하나. 은별은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을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며 신령을 원망하지 않았사옵니다. 깊은 산속,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은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사옵니다. 그만큼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맸던 것이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외할머니가 은별을 찾아오셨사옵니다. 아이고, 어린 것이 고생이 너무 심하구나. 할머니, 저는 괜찮사옵니다. 아버지 병만 나으시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사옵니다. 은별아, 그러지 말고 이 할미를 따라 외가로 가자. 네 아버지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란다. 아니옵니다, 할머니. 아버지 병은 꼭 나으실 것이옵니다. 제가 할머니를 따라가면 아버지는 어찌 되겠사옵니까?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로 이런 고난을 받는단 말이냐. 외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흘리셨사옵니다. 그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은별은 밤새도록 울었사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어찌 할머니마저 아버지를 버리라 하시는구나. 모든 이에게 버림받는 아버지가 불쌍해 견딜 수 없었사옵니다. 그때 갑자기 찬바람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보니 수염 긴 노인이 앞에 서 계셨사옵니다. 할아버지, 뉘신지요? 은별아, 네 효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이제야 온 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혹시 신령님이시옵니까? 그렇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내일 밤 네가 약초를 캐던 산 중에서 가장 깊고 험한 곳으로 가거라. 거기에 네가 아직 보지 못한 무덤이 있을 것이니라. 은별은 산마다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신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사옵니다. 무덤을 찾으면 그 안에 묻힌 시체의 다리를 떼어 약으로 다려라.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신령의 말씀이 끝나자 그 모습이 희미해졌사옵니다. 다음 날 은별은 해가 지자마자 서산으로 떠났사옵니다. 밤새 산속을 헤매다 새벽이 되어서야 낯선 무덤을 발견하고 호미로 파기 시작했사옵니다. 은별의 머릿속에는 병든 아버지와 신령의 말씀만 가득해 두려울 틈도 없었사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시체의 다리를 떼어야 해. 서두르지 않으면 날이 셀 것이야. 얼마 뒤 은별은 시체에서 다리 하나를 잘라냈사옵니다. 그 다리를 쌈지에 조심스레 싸며 속으로 생각했사옵니다. 이제 됐다. 빨리 돌아가자. 신령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셨지. 은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달렸사옵니다. 무서움보다 아버지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사옵니다. 이제 아버지의 병은 나은 것이나 다름없소. 신령님 말씀대로 이 다리를 다리면 곧 나으실 것이요. 은별은 기쁨에 차 집으로 돌아왔으나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사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시옵소서. 병을 꼭 고쳐드리겠사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초를 다리듯 무덤에서 가져온 다리를 다렸사옵니다.
약이 다려지는 동안 은별은 장독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께 빌었사옵니다. 신령님, 감사드리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무덤을 다녀왔사옵니다. 부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은별은 시체의 다리를 다린 약을 사발에 담아 아버지께 드렸사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약을 받아 마셨사옵니다. 은별아, 이 약은 다른 약과 맛이 다르구나. 아버지, 어서 드시옵소서. 이 약은 틀림없이 효험이 있을 것이옵니다. 은별아, 너를 위해 내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아버지, 제 걱정 마시옵소서. 꼭 나으실 것이옵니다. 은별은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사옵니다. 다음 날 방 안에서 밝은 목소리로 아버지가 은별을 부르셨사옵니다. 은별아, 이리 와 보거라. 은별이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사옵니다. 어머나 아버지, 얼굴이 깨끗해지셨사옵니다. 그러니 몸에 기운이 솟는구나. 아버지, 이제 병이 나으신 것이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 말씀하셨사옵니다. 은별아, 고맙구나. 신령께서 네 효성에 감복하셔서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날 은별은 신기함에 어젯밤 찾았던 무덤을 다시 찾아갔사옵니다. 파헤쳐진 채에 시체가 드러나 있을 줄 알았던 무덤은 그대로였고 호미 자국 옆에 한쪽 뿌리가 잘린 산삼이 있었사옵니다. 은별은 산삼을 꺼내며 깨달았사옵니다. 그래, 어젯밤 내가 떼어간 것은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산삼의 뿌리였구나. 은별은 산삼을 다려 아버지께 드렸고 두 번째로 산삼약을 드신 아버지는 얼굴뿐 아니라 온몸이 깨끗이 나으셨사옵니다. 은별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네 효성이 고쳤구나. 아니옵니다. 신령님 덕분이옵니다. 그 뒤로 은별과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사옵니다. 고려 강원도 어느 고을에 준영이라는 선비가 있었사옵니다. 준영은 머리가 총명했으나 그 총명을 장난으로 쓰기 좋아했사옵니다. 매사 허세를 부려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허풍쟁이로 이름났사옵니다. 그런 준영이 성인이 되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사옵니다. 경기도 동쪽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으나 역참은 멀리 있었고 밤 안으로 도달할 수 없는 거리였사옵니다. 달빛을 벗삼아 정처 없이 걷던 준영은 길게집 몇 채가 있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사옵니다. 오늘은 이 마을에서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야겠소. 준영은 불빛이 켜진 집을 찾아 두리번거렸사옵니다. 그때 한 노부부가 준영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사옵니다. 이 밤에 어인일로 서성이시는 것이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요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사옵니다. 어르신, 마을에 여각이 있다면 알려주시옵소서. 이 마을은 양민 몇이 사는 곳이라 여각은 없소. 큰 고을로 가셔야 여각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요. 준영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노인이 말했사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서 밤이슬을 피하시겠소? 비록 방 한 칸짜리 허름한 초가이지만 큰 고을까지는 밤새 걸어야 할 터이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시고 내일 떠나시지요. 어르신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대신 선비께 부탁드릴 일이 있소. 우리 노부부가 처가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인데 집에 어린 며느리가 혼자 있어 걱정이오. 선비께서 집을 봐주시며 편히 쉬시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소? 부탁이라 할 것도 없는 일이니 걱정 마시옵소서. 제가 무효한들 이 마을 도둑도 저를 보면 도망갈 것이옵니다. 준영의 허세에 노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집으로 데려갔사옵니다. 집에 들어가 며느리를 불러 사정을 설명하고 준영을 방 안으로 안내했사옵니다. 아가야,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가니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느니라. 아버님, 걱정 마시옵소서. 성심껏 선비님을 대접하겠사옵니다. 선비님, 편안히 주무시옵소서. 저희는 내일 동이 트기 전 돌아오겠사옵니다. 조심히 다녀오시옵소서. 며느님은 제가 잘 지키겠사옵니다. 노부부는 며느리에게 다시 당부하고 문을 나섰사옵니다. 노부부가 떠나자 며느리가 준영을 보며 고개 숙여 인사했사옵니다. 부엌에 가서 끼니를 준비하겠사오니 선비님은 편히 쉬시옵소서. 며느리는 부엌에서 찐 감자와 냉수를 가져왔사옵니다. 준영은 허겁지겁 먹으며 말했사옵니다. 감자가 이리 맛있는 음식인 줄 처음 알았소. 덕분에 한 끼 잘 먹었소. 그리 말씀해 주시니 송구하옵니다.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드리겠으니 편히 주무시옵소서. 한 방에서 함께 자게 된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당부대로 아랫목을 준영에게 양보했사옵니다. 며느리는 윗목에 앉아 등잔불 아래 물레로 실을 뽑았사옵니다. 물레를 돌리는 며느리를 보던 준영은 이상한 마음이 들었사옵니다. 어르신들도 안 계신데 한번 시험해 볼까. 어린 며느리가 혼자인 걸 보니 수절하는 과부인 듯한데 젊은 남녀가 한 방에 있으니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일이 안 생기면 내가 사내가 아니지. 준영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생각을 하며 깊이 잠든 척했사옵니다. 준영의 코 고우는 소리가 들리자 며느리는 긴장을 풀고 편히 다리를 고쳐 앉았사옵니다. 그때 준영이 뒤척이며 옆으로 굴러가 한 발을 며느리의 무릎 위에 얹었사옵니다. 어머나, 선비님께서 길을 걸어오느라 많이 피곤하셨나 보옵니다. 준영이 발을 뻗어 며느리의 다리를 슬쩍 건드려 보았사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조심스레 양손으로 준영의 발을 들어 내려놓았사옵니다. 저 여인이 이리 조심스레 행동하는 것을 보니 나를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며느리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준영은 다시 발을 들어 며느리에게 올렸사옵니다. 그제야 준영이 자신에게 흑심을 품고 있음을 깨달은 며느리가 준영을 불러 깨웠사옵니다. 이보시오, 일어나 보시옵소서. 준영은 깊이 잠든 척하다가 눈을 뜨며 말했사옵니다. 자, 왜 그러시오? 며느리는 준영을 일으켜 앉히고 따져 물었사옵니다. 책을 읽는 선비라 하시니 마땅히 의리와 예를 아셔야 할 터인데 어찌 남녀가 유별하다는 것을 모르시옵니까? 시부모님께서 선비님을 양반이라 믿고 집을 봐달라 부탁하셨사온데 깊은 밤에 불미스러운 마음을 품으시다니 어찌 행실이 이리 천박할 수 있사옵니까? 잘못을 저지르셨으니 벌을 받아야 하오니 문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오시옵소서. 준영은 며느리의 옳은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사옵니다.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진 준영은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사옵니다. 회초리를 가져오신 걸 보니 잘못을 뉘우치시는 줄 아옵니다. 어서 바지를 걷고 서시옵소서. 정녕 저를 때리시려 하시는 것이요. 잘못을 뉘우쳤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준영의 말에도 며느리는 단호히 말했사옵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신 것이요. 준영은 더 말하지 않고 바지를 걷고 며느리 앞에 뒤돌아서 싸웁니다. 며느리는 준영의 다리를 힘껏 열몇 대 때린 뒤 말했사옵니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사정을 모두 말씀드릴 것이니 헛된 생각 마시고 다시 주무시옵소서.
제가 잘못을 뉘우쳐 회초리까지 맞았사오니 노여움을 풀어주시옵소서. 며느리는 준영의 말을 무시하고 윗목에 앉아 다시 물레질을 했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부부가 돌아와 준영에게 물었사옵니다. 밤새 편안히 주무셨소? 준영은 할 말이 없어 대답하지 못했사옵니다. 노인은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렸사옵니다. 며느리는 밤사이 있었던 일을 노부부에게 낱낱이 전했사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준영은 속으로 생각했사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구나. 과거 시험을 보기도 전에 관에 끌려갈 판이니 집안 망신이 따로 없도다. 준영은 마음을 졸이며 안절부절 못했사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사옵니다. 내가 네 정절을 믿기에 혼자 있어도 손님을 대접하게 했거늘 어찌 어리석은 생각으로 양반의 체면을 더럽혔느냐. 젊은 사내가 여사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너는 부드럽게 뜻을 전하며 막을 생각은 않고 선비께 회초리를 들었으니 어찌 선비님을 문책하겠느냐. 선비가 글공부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늘. 노인은 며느리에게 크게 노하여 회초리로 수십 대 때렸사옵니다. 내 무지가 선비님께 욕을 보였으니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소인을 때리시옵소서. 노인의 뜻밖의 행동에 준영은 더욱 부끄러워싸웁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준영은 서둘러 노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급히 길을 나서 싸웁니다. 노부부의 집을 떠나 수십 리를 걷다 날이 저물 무렵 어느 주막에 도착했사옵니다.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중이온데 오늘 하룻밤 묵을 방이 있사옵니까? 지금 남은 방은 없으나 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국밥 한 그릇 값으로 저희 부부가 자는 방 한켠에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사옵니다. 준영은 지난밤 일을 떠올리며 잠시 머뭇거렸사옵니다. 이 밤중에 다른 주막을 찾아도 방이 없을 터이고 주인장이 함께 있으니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 준영은 알겠다고 하고 국밥 한 그릇 값을 냈사옵니다. 주인장이 방으로 안내하자 안주인이 국밥을 들고 들어왔사옵니다. 준영이 국밥을 먹는 사이 안주인이 아랫목에 이불을 깔았사옵니다. 준영이 아랫목으로 다가가자 안주인이 말했사옵니다. 아이고, 손님, 국밥 한 그릇 값으로 욕심도 많으시구려. 아랫목은 저희 자리이옵니다. 준영이 뒤로 고개를 돌려 윗목을 보니 베개와 얇은 이불이 놓여 있었사옵니다. 국밥 한 그릇 값으로 얻은 잠자리라지만 돈을 냈는데 어제와는 사정이 다르지 않은가. 어제 그 며느님께 큰 잘못을 했구나. 준영은 지난밤의 부끄러운 행동이 떠올랐사옵니다. 준영이 얇은 이불을 덮고 윗목에 누웠을 때 주인장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사옵니다. 임자, 급한 일이 생겨 10리쯤 떨어진 곳에 다녀와야 하니 집을 잘 지키시오. 내일 아침 식사 전에 돌아오겠소. 주인장이 안주인에게 말하고 문 밖으로 나가자 안주인이 배웅하고 방으로 돌아왔사옵니다. 안주인은 크게 하품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사옵니다. 준영은 안주인과 단둘이 방에 남았으나 어젯밤의 일이 떠올라 허튼 생각은 하지 않았사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안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사옵니다. 손님, 목이 차가우시니 춥지 않으시옵니까? 아랫목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주무시는 게 어떠시겠사옵니까? 준영은 대답 없이 잠든 척 했사옵니다. 안주인이 여러 번 불러도 귀찮은 듯 말했사옵니다. 춥지 않사오니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자꾸 부르시면 마루에서 잠을 청하고 내일 주인장이 오면 밥값을 돌려받겠사옵니다. 안주인은 버럭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사옵니다. 손님이 아니면 다른 이가 없는 줄 아시오? 안주인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밖으로 나갔사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준영이 문을 열고 내다보니 주인장이 포졸들과 함께 안주인을 잡아 끌고 가고 있었사옵니다. 잠시 후 주인장이 준영 앞에 무릎 꿇고 말했사옵니다. 손님은 참으로 군자이시옵니다. 선비님을 몰라보고 공경에 어긋날 뻔했으니 어찌 사죄드려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저 여인의 평소 행실이 의심스러웠으나 증거를 잡지 못했사옵니다. 손님의 풍모가 뛰어나 저 여인의 행실을 확인할 좋은 기회라 여겨 이런 일을 꾸몄으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주인장은 사정을 낱낱이 설명하며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사죄했사옵니다. 준영은 속으로 생각했사옵니다. 어젯밤 그 며느님의 의리가 아니었다면 오늘 포졸에 끌려가는 것은 저였을지도 모르오. 이 가르침을 평생 은혜로 간직해야겠소. 그 후 준영은 과거에 급제하여 강원도 감사가 되었사옵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에 경기도 동쪽의 노부부 집에 들러 수절과부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후한 하사품을 내렸다고 하옵니다. 두 여성은 질투하고 있었다. 고려 어느 고을에 젊은 과부 2명, 은별과 해란이라 불리는 이들이 살고 있었사옵니다. 두 과부는 나이도 동갑이고 처지도 비슷하여 서로 의지하며 매우 친하게 지냈사옵니다. 은별아, 요즘 밤이면 잠도 오지 않고 외로움이 사무치지 않느냐. 해란아, 너도 그러하구나. 나도 밤만 되면 외로워 미칠 것 같소. 두 사람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늘 함께 다녔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이 새로 이사 왔다는 소식이 들렸사옵니다. 은별아, 새로 이사 온 청년 소식 들었소? 응, 나도 들었소. 하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소. 소문에 의하면 매우 잘생겼다 하더구나. 얼굴 한번 보러 갈까? 두 과부는 새로 이사 온 청년의 집으로 향했사옵니다. 청년의 집에 도착해 담장 너머를 들여다보니 청년이 마루에서 대자로 누워 잠들어 있었사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얼굴을 보니 소문대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매우 잘생겼사옵니다. 어머, 저 잘생긴 모습을 보시오. 꼭 깎아놓은 조각인형 같구나. 그러게, 어찌 사내가 이리 곱게 생겼소? 은별과 헤라는 청년의 얼굴에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대자로 잠든 청년의 아랫도리가 서서히 부풀더니 벌떡 일어났사옵니다. 바지가 찢어질 듯 팽팽했사옵니다. 어머나 세상에 망측하도다. 두 과부는 깜짝 놀라 헐레벌떡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사옵니다. 그날 밤 두 과부는 낮에 본 청년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사옵니다. 낮에 본 그 청년 어찌 그리 잘생겼소? 그리고 그 벌떡 일어난 것은 얼마나 컸던고? 왜 내 몸이 이리 뜨거워지는 것이오? 우리 마을에 저런 청년이 왔으니 필시 신령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것이오. 두 과부는 청년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만날 수 있을지 고민했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해란이 은별을 찾아갔사옵니다. 은별아, 오늘도 그 청년 집에 같이 갈 것이오. 오늘은 못 가오. 밀린 빨래도 해야 하고 집안일이 많소. 그럼 내일은 갈 수 있겠소? 내일도 어려울지 모르오. 할 일이 많아서 그러오. 그렇다면 일이 끝나면 그때 같이 가보자.
두 사람은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사옵니다. 해란이 떠나자마자 은별은 후다닥 부침개를 만들어 예쁜 그릇에 담아 청년의 집으로 향했사옵니다. 저기 계시옵니까? 새로 이사 오셨다 하여 부침개를 가져왔사옵니다. 드셔보시옵소서. 고맙소이다.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청년은 은별을 안방으로 안내했사옵니다. 부침개가 참 맛있어 보이구나. 잘 먹겠소. 천천히 드시옵소서. 입에 맞으시면 내일 또 가져오겠사옵니다.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누다 젊은 남녀가 안방에 단둘이 있으니 분위기가 뜨거워졌사옵니다. 눈이 마주치고 얼굴이 붉어지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끌어안고 뒹굴기 시작했사옵니다. 어제 본 청년의 아랫도리가 몸속으로 들어오자 은별은 비명을 지르며 황홀경에 빠졌사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정을 나누었고 은별은 10년 묵은 체증이 사라진 듯 흡족해하며 집으로 돌아갔사옵니다. 오후가 되자 10리 떨어진 장에서 떡을 사온 해란이 청년을 찾아왔사옵니다. 안에 계시옵니까? 이 마을에 사는 해란이라 하옵니다. 새로 이사 오셨다 하여 떡을 가져왔사옵니다. 고맙소이다.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청년은 해란을 안방으로 안내했사옵니다. 떡이 참 맛있어 보이구나. 잘 먹겠소. 천천히 드시옵소서. 입에 맞으시면 내일도 가져오겠사옵니다.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누다 눈이 마주치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끌어안고 뒹굴기 시작했사옵니다. 어찌나 열정적으로 정을 나누었는지 두 사람은 땀에 흠뻑 젖어 녹초가 되었사옵니다. 이 마을엔 미인이 많구나. 맞사옵니다. 그래도 마을에선 제가 제일 미인 아니옵니까? 그 뒤로도 은별과 해라는 청년을 찾아갔사옵니다. 은별은 아침에 부침개를 만들어 찾아가고 해라는 장에서 떡을 사느라 오후에 찾아갔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일로 며칠 집을 비우게 되었사옵니다. 청년의 집을 드나들며 바빴던 은별은 오랜만에 한가해지자 해란의 집을 찾아갔사옵니다. 해란아, 요즘 바빠서 집에 찾아오지 못했구나. 네가 집안일로 바쁘다 하기에 나도 밀린 일을 했소. 그런데 해란아, 요즘도 밤이면 외롭소? 아니, 요즘은 그렇지 않소. 뭐랄까, 다시 태어난 기분이요. 외롭지는 않소. 너는 어떠하오? 나도 요즘 황홀하오. 몸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요. 잘 됐구나. 며칠 뒤 청년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사옵니다. 해란이 떡을 사러 10리 떨어진 장에 다녀오느라 늘 오후에 청년을 찾았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아침 일찍 떡을 들고 청년의 집을 찾았사옵니다. 매일 떡을 사러 다니는 것이 번거로워 청년이 오는 날에 맞춰 미리 떡을 잔뜩 준비해 놓고 청년이 보고 싶어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것이었사옵니다. 해라는 청년의 집에 도착해 반가운 마음으로 안방 문을 열고 후다닥 뛰어 들어갔사옵니다. 어머, 은별아, 여기는 웬일이요? 안방에는 은별이 청년과 뒹굴고 있었사옵니다. 그건 내가 할 소리 아니요? 해란아, 너야말로 어찌 여기에 온 것이요? 이 청년은 나와 사귀는 사이인데 무슨 소리요? 네가 무슨 소리냐? 이 청년은 이미 내 사람이요. 두 과부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사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과부는 서로 찾지도 않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은 채 원수처럼 지냈사옵니다. 청년은 일 때문에 멀리 다른 고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사옵니다. 청년이 떠나자 두 과부는 다시 밤마다 외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사옵니다. 외로움에 지친 두 과부는
부침개와 떡을 들고 서로를 찾아가 싸웁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예전처럼 서로 의지하며 붙어 다니게 되었사옵니다. 귀족과 농민 사이의 우정, 고려 어느 고을에 집안 형편은 달랐으나 의리가 깊은 두 친구 민호와 태윤이 살고 있었사옵니다. 민호의 집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으나 태윤의 집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사옵니다. 민호와 태윤은 늘 함께 다니며 어렵고 힘든 일을 서로 도우며 친형제처럼 지냈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윤의 아버지가 한양의 관직에 임명되면서 태윤의 집은 한양으로 이사하게 되었사옵니다. 민호와 태윤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게 되었사옵니다. 태윤이 한양으로 떠난 뒤 몇 년이 흘렀으나 민호는 여전히 가난하여 산에서 나무를 해 땔감으로 팔고 약초를 캐어 약방에 팔며 가족을 먹여 살리었사옵니다. 여느 때처럼 산에서 나무를 하다 내려오던 민호 앞에 갑자기 토끼가 튀어나왔고 놀란 민호는 넘어지며 다리를 다쳤사옵니다. 아픈 다리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워지자 민호는 며칠을 고민했사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한양에 사는 태윤에게 돈을 빌리러 가야겠소. 그 친구라면 내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이요. 다음 날 새벽, 민호는 태윤이 사는 한양으로 발걸음을 옮겼사옵니다. 하루 반나절을 걸어 태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사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아픈 다리에는 피고름이 나고 오랫동안 씻지 못해 몸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사옵니다. 거지와 다를 바 없는 행색이었사옵니다. 태윤의 집 대문 앞에서 기웃거리던 민호를 심부름에서 돌아오던 태윤의 하인 철수가 보고 소리를 질렀사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거지가 기웃거리느냐, 썩 꺼져라. 민호는 하인의 큰 소리에 놀라 뒤로 넘어졌사옵니다. 거지라 불렸지만 자신의 행색이 그와 다를 바 없음을 알기에 말을 꺼낼 수 없었사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을 들은 태윤이 나와 보니 친구 민호가 길바닥에 앉아 있었사옵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민호 아닌가? 왔으면 들어올 것이지 여기서 뭐 하는 게냐? 도련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 거지가 아시는 분이옵니까? 야, 내 친구를 보고 뭐라 하느냐? 어린 시절부터 내게 형제와 다름없는 친구다. 어서 이 친구를 안으로 모셔라. 아이고, 죄송하옵니다. 도련님의 친구인 줄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철수는 민회에게 다가가 일으키며 몇 번이나 사죄했사옵니다. 오랜만이네. 먼 길을 오다 보니 행색이 일이 되었으니 하인이 그리 본 것 같으니 너무 나무라지 말게. 민호는 하인에게 욕을 퍼붓고 싶었으나 태윤이 철수를 크게 꾸짖는 모습을 보고 괜찮은 척 말하며 부축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사옵니다. 태윤은 오랜만에 찾아온 민호를 매우 반갑게 맞이했사옵니다. 철수야,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을 차려오너라. 아, 그 전에 내가 가진 옷 중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이 친구에게 가져다 주어라. 예, 도련님, 당장 준비하겠사옵니다. 잠시 후 철수가 옷을 가져왔사옵니다.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사옵니다. 먼저 몸을 씻으시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그제야 태윤은 민호의 행색과 피고름이 묻은 다리를 보고 속으로 놀랐으나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사옵니다. 자네, 먼 길을 걸어오느라 행색이 말이 아니구나. 다리는 어찌 된 것이냐? 식사 전에 먼저 자네를 챙겨야겠구나. 철수야, 즉시 의원을 불러오고 민호가 목욕할 수 있게 준비하라. 한참 뒤 민호가 목욕을 마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먼저 도착한 의원이 민호의 다리를 치료하며 말했사옵니다. 며칠 움직이지 않고 약을 잘 바르면 곧 나을 것이요.
의원이 약을 처방하고 돌아갔사옵니다. 의원이 떠난 뒤 태유는 한시름 놓았사옵니다. 철수야, 준비한 술과 음식을 가져오너라. 음식과 술이 상에 가득 차려졌사옵니다. 민호는 태윤에게 인사도 없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사옵니다. 태윤은 민호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술을 마시며 기다렸사옵니다. 한참 뒤 배부른 민호가 태윤의 얼굴을 보며 말했사옵니다. 태윤아, 내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이 다 무엇인가? 자네와 나는 형제나 다름없지. 그런데 어인 일로 왔나? 무슨 일이 있나? 민호는 대답할 틈도 없이 태윤이 말을 이어갔사옵니다. 아이고, 내가 궁금한 게 많아 대답할 틈도 주지 않았구나. 다리도 낫게 해야 하니 며칠 사랑채에 머물며 이야기 나누세. 민호는 돈을 빌리러 왔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고 상처까지 치료해주는 태윤을 보니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았사옵니다. 만나자마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니지. 며칠 머물며 기회를 봐야겠구나. 하지만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사옵니다. 태윤과 민호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간의 안부와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며 밤을 보냈사옵니다. 다음 날 태윤은 민호를 한양 구경에 데려가고 싶었으나 다리를 다친 민호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었사옵니다. 철수야, 한양에 처음 온 친구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도련님, 명월관의 기생연희를 불러 시간을 보내게 하심이 어떠시겠사옵니까? 그래, 민호는 어릴 적부터 고생하느라 여인 품을 모를 터. 이번 기회에 진정한 사내로 만들어 줘야겠구나. 철수, 명월관에 가서 악사와 가장 예쁜 기생 몇 명을 불러오너라. 지고한 달이 떠오르는 밤, 태유는 민호를 데리고 뒤뜰 연못 옆 정자로 갔사옵니다. 정자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들이 민호를 보며 수줍게 웃고 있었사옵니다. 세상에 저리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다니. 자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어서 앉게. 이들은 한양 최고의 기생집 명월관의 기생들이야. 오늘 밤 근심 다 잊고 부어라 마셔라 즐기세. 연희가 쪽주머니를 넣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민호에게 다가갔사옵니다. 도련님, 밤도 깊었으니 소녀와 이 밤을 즐겁게 보내시옵소서. 연희는 민호의 팔을 끼며 방으로 가자고 재촉했사옵니다. 태유는 재미있는 일을 보듯 웃으며 말했사옵니다. 친구야, 오늘 밤 진정한 사내가 되어 내일 만나세. 태유는 방으로 돌아갔사옵니다. 민호는 연희가 이끄는 대로 방으로 들어갔사옵니다. 이부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사옵니다. 여인을 처음 접한 민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사옵니다. 연희는 민호에게 걱정 말고 자신을 따라 하라며 이불에 눕혔사옵니다. 연희가 호롱불을 끄고 민호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려 하자 민호는 처음 느껴보는 짜릿함에 몸이 떨렸사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짧은 탄성과 함께 몸을 떨자 그 부위가 축축하게 젖었사옵니다. 연희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사옵니다. 어이없다는 듯 말했사옵니다. 도련님, 혼자 볼일을 끝내신 듯하니 소녀는 물러가겠사옵니다. 안녕히 주무시옵소서. 연희는 환한 얼굴로 옷을 고쳐 입고 방을 나갔사옵니다. 민호는 연희가 왜 화났는지 알기에 붙잡지 못했사옵니다. 그렇게 민호는 사내가 되었는지 아닌지 모를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사옵니다. 전날 밤 이를 들은 태유는
배꼽 빠지게 웃었사옵니다. 자네, 그게 재주라니. 엄청난 재주야. 하하하.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창피해서 연희를 붙잡지도 못했소. 연희와 하룻밤을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나. 10냥이야. 우리 하인 한 달 품삯을 자네가 입맞춤 하나로 날려버렸네. 민호는 태윤의 말을 듣고 생각했사옵니다. 10냥이면 우리 식구가 한 달 끼니 걱정 없이 먹을 돈인데 내가 즐기는 동안 가족은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있을 거야. 태윤은 예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으니 20냥을 빌려달라고 해도 충분히 빌려줄 것이요. 민호는 한양에 온 이유를 떠올리며 더 지체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사옵니다. 민호는 태윤에게 자신의 사정을 어렵게 설명하고 돌아가면 열심히 일해 갚겠으니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사옵니다. 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하인에게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했사옵니다. 하인이 종이와 붓을 가져오자 태윤은 두루미 한 마리를 그려 민호에게 주며 말했사옵니다. 이 집을 나가면 이 그림의 두루미 다리를 하루에 한 번만 회초리로 때리게. 그러면 자네에게 필요한 만큼 돈이 나올 것이야. 명심하되 하루에 한 번만 때려야 하네. 이 사실을 절대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네. 태윤은 민호에게 두루미 그림과 회초리를 건네고 하인 철수에게 민호의 짐을 싸오라 명했사옵니다. 짐을 받자마자 태윤은 민호를 집 밖으로 배웅했사옵니다. 두루미 그림을 받아 쫓겨나듯 나온 민호는 태윤의 말이 믿기지 않았사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가족과 진배 없다던 친구가 나를 바보로 알고 이런 그림이나 쥐어주고 내쳤단 말이오. 기생에게 쓸 돈은 있으면서 중마고우인 나에게 빌려줄 돈은 없단 말이오. 민호는 믿었던 태윤의 행동에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꼈고 무시당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사옵니다. 다시는 태윤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사옵니다. 그때 꽃내음을 풍기는 여인이 민호 앞을 가로막았사옵니다. 어머, 민호 도련님 아니시옵니까? 벌써 토끼 사는 고을로 돌아가시는 겝니까? 한양에서 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옵니다. 지난밤 일을 떠올린 연희가 민호를 보고 조롱하며 실실 웃고 지나갔사옵니다. 민호는 연희의 행동에 몹시 화가 났으나 명월관에 들어가 술 한 병 시킬 돈도 없어 느티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 화를 사겼사옵니다. 젠장, 저 기생이 나를 우습게 보고 저리 조롱하는구나. 아이고, 분통 터지도다. 화풀이라도 하려는 마음으로 민호는 회초리를 들어 두루미 다리를 내리쳤사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돈이 가득 찬 꾸러미가 그림에서 나왔사옵니다. 어이쿠, 이게 어인일이요. 태윤 그 친구 말이 사실이었구나. 졸지에 돈을 얻은 민호는 꾸러미 속 돈을 보며 연희의 조롱을 떠올렸사옵니다. 돈도 생겼으니 저 망할 기생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집에 가서라도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지. 연희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민호는 명월관으로 향했사옵니다. 여봐라, 술상을 차려오너라. 명월관에 들어간 민호는 연희뿐 아니라 다른 기생들을 불러 앉히고 돈을 뿌리듯 나눠주며 연희에게 밤새 술만 따르게 했사옵니다. 통쾌함을 느끼며 다음 날 아침 비몽사몽 정신을 차린 민호에게 연희가 꿀물을 내밀며 술값을 달라고 했사옵니다. 민호는 잠시 기다리라며 꾸러미에 손을 넣었으나 꾸러미는 텅 비어 있었사옵니다. 어제 얼마나 돈을 쓴 것이요. 꾸러미에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니 얼마나 쓴지도 모르겠구나. 술기운에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은 민호는 연희에게 꿀물 한 잔 더 가져오라 했사옵니다.
아이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구나. 연희야, 꿀물 한 잔 더 가져오너라. 연희가 방 밖으로 나가자 민호는 태윤이 준 그림을 펼쳐 두루미 다리를 회초리로 때려 싸웁니다. 또다시 돈이 가득 찬 꾸러미가 나왔사옵니다. 연희가 돌아왔을 때 민호는 꾸러미에서 돈을 꺼내 주었사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사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구나. 민호 도련님, 어디 가시려옵니까? 소녀는 도련님이 필요하옵니다. 조금만 더 곁에 있어 주시옵소서. 민호가 떠나려 할 때마다 연희는 못 산다며 발목을 잡았사옵니다. 여인의 품을 알게 된 민호는 하루만 더 머물고 내일은 꼭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사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돌아가지 않았사옵니다. 며칠이 지나 연희와 주색 잡기에 지친 민호는 이제 정말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사옵니다. 술값을 치르려 태윤이 준 두루미 그림을 펼쳤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사옵니다. 하루에 꾸러미 하나로는 술값도 안 되니 두루미 다리를 20번쯤 때리면 그만큼 돈이 나오겠지. 민호는 회초리를 들어 두루미 다리를 20번 때렸사옵니다. 그러자 두루미 다리가 부러지며 그림에서 더는 돈이 나오지 않았사옵니다. 이전에 나온 돈마저 다 써버린 민호는 고향에 가지고 갈 돈이 없었사옵니다. 빈손으로 집에 갈 수 없었던 민호는 다시 태윤을 찾아갔사옵니다. 태윤아,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희를 만났지. 처음 만난 날 조롱하던 연희의 콧대를 납작하게 하려 했으나 오히려 내가 그 기생의 꼬임에 빠져 자네가 준 기회를 헛되이 썼네. 정신 차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한 번만 더 도와주게. 자네는 그림만 그리면 되지 않나? 태윤은 민호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으나 형제 같은 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사옵니다. 연희도 내가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성실한 민호가 이런 일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야. 한 번 더 믿고 도와줘야겠구나. 태윤은 이번에는 크고 멋진 기와집과 아름다운 처녀를 그림에 그려주며 말했사옵니다. 100일 동안은 웃지 말게. 그러면 모든 것이 자네 것이 될 것이야. 하지만 웃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니 명심하라. 민호는 이번에는 태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고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사옵니다. 고향으로 가던 중 큰 은행나무 밑에서 잠시 쉬려던 민호는 태윤이 준 그림을 펼쳐보다 깜빡 잠이 들었사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민호는 기와집 안방의 비단,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아름다운 여인이 밥상을 앞에 두고 웃으며 말했사옵니다. 서방님, 일어나셨사옵니까? 진지를 드시옵소서. 서방님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여? 민호는 놀라지 않고 기와집에서 여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사옵니다. 고향의 가족은 까맣게 잊고 지냈사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다 되어가도 민호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인과 기와집에서 즐겼사옵니다. 하지만 태윤의 당부를 잊지 않고 절대 웃지 않았사옵니다. 100일째 되던 날 민호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있자니 연희와 지냈던 날들이 떠올랐사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여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지. 연희와의 첫날 밤 헉하고 찍했던 일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어버렸사옵니다. 그 순간 여인과 기와집이 순식간에 사라졌사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가난해졌으나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한양의 태윤을 찾아갔사옵니다. 태윤을 만난 민호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사옵니다. 자네가 그려준 그림을 잘 보관하려 했는데 찢어지고 말았네.
나는 절대 웃지 않았는데 그림이 찢어져 부인과 기와집이 사라졌으니 어찌하면 좋겠나? 한 번만 더 도와주게. 그림만 그리면 되지 않나? 태유는 민호의 거짓말에 화가 나고 어이없었으나 형제 같은 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사옵니다. 이번에는 쌀이 가득 담긴 큰 상자를 그려주며 말했사옵니다. 이 쌀 상자에 하루 한 번씩 손을 넣으면 자네와 식구들이 배불리 먹을 쌀이 나올 것이야. 끼니 걱정은 없겠으나 돈은 자네가 열심히 일해 벌어야 하네. 이번이 마지막 도움이니 명심하라. 태유는 민호에게 신신당부하며 그림을 주었사옵니다. 민호는 다른 길로 새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사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태윤의 그림을 펼쳐 손을 넣자 쌀 주머니가 잡혔사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돌아왔사옵니다. 쌀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가난한 민호의 식구들은 쌀을 보고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민호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네 어미가 걱정해 밤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돌아왔으니 됐다. 식구들은 민호가 한양에서 고생하며 쌀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사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으나 민호는 일어나지 않고 이불 속에서 게으름을 피웠사옵니다. 민호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독이 풀리지 않았으니 내일 다녀오겠사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호는 산에 가지 않고 내일 하겠다고 대답했사옵니다. 어차피 그림만 있으면 평생 먹을 걱정이 없으니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지 않소.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누웠사옵니다. 의원을 부르려면 돈이 필요했으나 민호는 일을 하지 않아 가진 돈이 없었사옵니다. 민호야, 걱정 말거라. 어미는 며칠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야. 어머니, 걱정 마시옵소서. 제게 다 생각이 있으니 꼭 고쳐드리겠사옵니다. 민호는 쌀을 돈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사옵니다. 태윤의 당부를 무시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림에서 쌀을 꺼냈사옵니다. 손을 넣을 때마다 쌀이 나왔고 민호는 쌀을 돈으로 바꿔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태윤의 당부를 잊고 기생과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졸들이 들이닥쳐 민호를 관아로 끌고 갔사옵니다. 이놈, 무슨 망한 술로 관아 쌀을 훔쳤느냐. 네가 쌀을 돈으로 바꿔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사또,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잘못한 바 없사옵니다. 며칠간 관아 곳간에 쌀이 없어지기에 포졸들을 숨겨두었더니 곳간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거기로 쌀이 날아가더라. 쫓아가 보니 내 놈 집이 나왔으니 어찌 변명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림에 손을 넣었을 뿐 도둑질은 하지 않았사옵니다. 믿어주시옵소서. 겁에 질린 민호는 친구가 준 그림에 손을 넣었을 뿐이라고 울며 말했으나 사또는 믿지 않았사옵니다. 민호가 매를 맞으면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자 사또는 포졸들에게 민호의 집으로 가서 그림을 찾아오라 명했사옵니다. 포졸들이 방을 뒤져 그림을 찾아왔으나 그림은 누군가 찢어놓아 쌀이 나오지 않았사옵니다. 사또는 민호가 요망한 술수를 부린다고 믿었사옵니다. 요망한 술수를 가진 자를 세상에 나다니게 할 수 없다. 며 민호를 평생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옵니다. 여자 노예의 삶 고을 하나에 성민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사옵니다. 성민의 부모는 그가 10살 되던 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성민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사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성민이 불쌍했던 외할머니는 성민이 잘못을 저질러도 꾸짖지 않고 늘 감싸며 문제를
해결해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외할머니의 그늘 아래 금이야 오기야. 키워진 성민은 청년이 되어도 글 공부는 뒷전이고 왈패들과 어울리며 사고만 치고 다녔사옵니다. 이날도 성민은 왈패들과 어울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사옵니다. 자기 방으로 가던 성민은 침에 불을 밝히고 나오던 유모의 딸 헤란과 마주쳤사옵니다. 헤란아, 내 방으로 시원한 물 한 사발 가져오너라. 잠시 후 헤란이 물을 가지고 들어오자 성민은 앞뒤 생각 없이 헤란과 강제로 하룻밤을 보냈사옵니다. 헤란과 이를 치른 성민이 코를 골며 잠들자 헤란은 옷을 입고 울며 자기 방으로 달려갔사옵니다. 다음 달이면 혼례를 올릴 터인데 도련님께 몸을 빼앗겼으니 이제 어찌해야 하나. 혼례를 한 달 앞두고 성민에게 겁탈당한 헤란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밤새 울었사옵니다. 날이 밝아도 헤란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헤란의 어머니가 불렀사옵니다. 헤란아, 해가 중천인데 방에서 뭐 하느냐? 어머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아이고, 무슨 일이기에 방구석에서 이리 울고 있느냐? 헤란이 지난밤 이를 울며 말하자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사옵니다. 내 젖을 먹이고 키운 도련님이 어찌 너에게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내가 짐승만도 못한 이를 키웠구나. 당장 큰마님께 가서 이 일을 고하겠으니 내가 올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거라. 헤란의 어머니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성민의 외할머니를 찾아가 사정을 말했사옵니다. 마님, 다음 달이면 헤란이 혼례를 올릴 터인데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아니, 헤란이 얼굴이라도 곱다면 우리 성민이 그랬다 믿겠거니와 그게 무슨 소리냐?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성민 앞에서 헤란이 꼬리를 흔든 게 아니냐? 혈기왕성한 사내가 여인이 꼬리를 흔드는데 어찌 마다하겠느냐? 천한 것이 귀한 내 손주 몸에 손을 대다니 더러운 것이 묻었으니 어찌할꼬. 헤란 그년을 멍석말이 해도 시원치 않겠구나. 헤란의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말에 화가 치밀었으나 주인의 말이라 대꾸할 수 없었사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사옵니다. 헤란 어멈, 이 돈을 주니 헤란을 먼 곳으로 보내거라. 네가 우리 성민을 키운 노고를 생각해 너그럽게 선처하는 것이니 아무도 모르게 헤란을 이 집에서 치워라. 내 눈에 띄면 명을 잊지 못하게 하리라. 헤란의 어머니는 억울하고 화가 났으나 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사옵니다. 혼례 상대인 철민에게 짐을 싸서 나오라 하고 헤란의 손을 잡아 방으로 달려갔사옵니다. 헤란아, 어서 짐을 싸거라. 이 돈을 가지고 철민과 마을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은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그래야 네가 산단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갑자기 어디로 가라 하시는 것이요? 묻지 말거라. 네가 당한 일은 우리 천한 신분 때문이라 생각하고 어서 떠나거라. 못난 어미라 자식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 죄를 평생 안고 가리라. 부디 먼 곳에서 새 삶을 살아라. 어머니를 두고 어찌 떠나겠사옵니까? 말하지 말거라. 큰마님께서 너를 미워하시니 살아남으려면 떠나야 한다. 철민에게 네가 잘못을 저질러 쫓겨난다고 말했으니 가능한 한 멀리 가거라. 헤란과 철민은 아무도 모르게 그 집을 떠났사옵니다. 헤란의 어머니는 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사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이 흘렀사옵니다. 성민도 혼례를 올려 부인을 얻었으나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사옵니다.
대를 잊지 못하는 부인의 간청에도 성민의 방탕한 생활은 멈추지 않았사옵니다. 늘 편을 들어주던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성민의 부인이 과거 시험을 보라 권했사옵니다. 서방님, 언제까지 이리 방탕히 사시겠사옵니까? 제가 아무리 치성을 드려도 아이가 오지 않는 것은 서방님께서 도리에 어긋나게 사시는 탓인 듯 하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어 과거 시험을 보시옵소서. 무슨 소리요? 글이라곤 읽고 쓰는 것이 고작인데 내가 과거에 붙을 리 없소. 부인은 그런 말 말라. 다만 한양 구경은 한번 해보고 싶구려. 말 나온 김에 한양에 가야겠소. 남들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는데 서방님은 어찌 구경하러 가시옵니까? 부인의 의도와 달리 한양으로 떠나는 성민을 보며 부인은 한숨만 내쉬었사옵니다. 얼마 후 성민은 하인 둘을 데리고 한양으로 떠났사옵니다. 한양으로 가던 중 어느 마을 주막에서 하인과 대낮부터 술잔을 기울였사옵니다. 저기 철민 아니오? 철민이 한양까지 왔을 리 없지. 설마? 도련님, 수년 전 해란과 도망간 철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 있느냐? 저기 어린 여식의 손을 잡고 가는 자가 철민 같사옵니다. 내 지금 저놈을 쫓아라. 진짜 철민이라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자식이 없는데 도망간 종놈이 여식을 데리고 주인 앞에 나타나다니 심심했는데 잘 됐구나.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와 철민임을 확인하고 집도 알아냈다고 하자 성민은 그 집으로 향했사옵니다. 철민, 내 놈이 여기 있는 줄 내가 알았다. 어찌 주인에게 인사하지 않느냐. 철민은 여식의 손을 잡고 방에서 나와 성민 앞에 넙죽 엎드렸사옵니다. 도련님, 여기는 어찌하시고 오셨사옵니까? 네가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느냐. 해라는 어디로 내뺀 것이냐. 도망이라니요. 소인은 큰마님의 명대로 해란과 이곳에 와서 살고 있사옵니다. 해라는 몸이 좋지 않아 의원 집에 누워 있사옵니다. 뚫린 입으로 거짓말을 잘도 하구나. 얘들아, 저놈이 다시는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마구 치거라. 성민의 하인들은 철민을 눕히고 몽둥이와 발길질로 때리기 시작했사옵니다. 도련님, 살려주시옵소서. 여식이 보고 있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말 한 번 잘했구나. 네가 내 종이고 네 여식의 처분도 내게 있으니 그 여식을 내가 데려가리라. 하인들이 한참 철민을 때렸고 철민의 여식은 아비가 맞는 모습을 보며 울었사옵니다. 도련님, 이놈을 어찌할까요? 숨통을 끊을까요? 됐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구나. 저 상태면 앞으로 편히 살지 못할 터. 해란도 병들었다 하니 내가 병든 것들을 어디 쓰겠느냐. 한양 구경은 다음에 하고 큰 마을의 기생집에 들러 한바탕 마셔야겠구나. 저 여식을 끌고 가자. 성민이 사라지고 겨우 정신을 차린 철민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해란에게 달려가 이를 말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철민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해란은 아픈 몸을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자 성민의 집으로 향했사옵니다. 창백한 얼굴로 밤낮 쉬지 않고 걸어 성민의 집 앞에 도착한 해란은 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울부짖었사옵니다. 도련님, 계시옵니까? 사람의 의리를 저버리고 어찌 그리하실 수 있사옵니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해란의 소리를 들은 하인이 문을 열자 해란은 하인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사옵니다. 은하, 어미가 왔다. 어디 있느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란을 피우느냐? 성민의 부인이
헤란의 소리를 듣고 나와 말했사옵니다. 여봐라, 못 들었느냐? 저것을 잡아 꾸짖거라. 하인들이 헤란을 잡아 마당에 앉히자 하인들은 헤란이 돌아왔구나 라며 웅성거려 싸웁니다. 너는 누구기에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소인은 이 댁 유모의 딸 헤란이옵니다. 유모의 딸이 하인 철민과 야반도주하여 살고 있다 들었거늘 어찌 이곳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마님의 명대로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 했사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제 딸 은하를 데려가셨사옵니다. 어미가 되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자식을 찾지 않겠사옵니까? 도련님께서 은하에게 험한 짓을 하셨다면 하늘이 노하시리다. 제발 제 딸을 돌려주시옵소서. 돌려주시면 더 먼 곳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살겠사옵니다. 이렇게 빌고 또 빌겠사옵니다. 서방님은 한양에 가셨는데 무슨 소리냐? 도련님께서 어찌 아셨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제 남편 철민을 매지라고 은하를 데려가셨사옵니다. 철민이 죽어가는 몸으로 의원 집에 누워 저에게 말했으니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제발 도련님을 뵙게 해주시옵소서. 서방님은 출타 중이시니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 내 말이 사실이라 해도 너와 철민의 자식이라면 우리 하인이니 서방님께서 데려가셨다 해도 문제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마님, 은하는 도련님의 자식이옵니다. 철민과 혼례가 정해져 있던 저를 도련님께서 술김에 범하시어 생긴 아이이옵니다. 제가 집을 떠난 것은 마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 소문날까 두려워 저와 철민에게 돈을 주시며 멀리 떠나라 하신 것이옵니다. 이 사실은 제 어머니가 아시니 불러주시옵소서. 성민의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사옵니다. 그때 소란을 들은 헤란의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와 엎드린 헤란을 보고 말했사옵니다. 헤란아, 왜 이곳에 있느냐? 절대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말라 했거늘 어찌 온 것이냐? 어머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딸을 찾아주시옵소서. 헤란의 사정을 들은 어머니는 헤란 옆에 무릎 꿇고 성민의 부인에게 간청했사옵니다. 작은 마님, 제 딸의 말에 거짓이 없사옵니다. 제가 큰 마님의 명으로 헤란과 철민을 멀리 보낸 것이 사실이옵니다. 못난 부모라 자식을 지키지 못하고 버렸으니 할 말은 없으나 이제라도 헤란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사옵니다. 벌은 제가 받겠으니 제 딸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도련님의 자식이라 말하지 않게 하겠사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게. 일단 유모는 헤란을 방으로 데려가 쉬게 하라. 범아, 서방님을 찾아 은하를 데려오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데려와야 하네. 성민의 부인은 방에 들어가 밤새 신세 한탄을 하며 생각했사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이가 없어도 그렇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치성을 드려도 결실이 없었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구나. 다음 날 해가 질 무렵 범아가 돌아왔사옵니다. 마님, 소인 돌아왔사옵니다. 서방님과 은하는 찾았느냐? 서방님과는 길이 엇갈려 뵙지 못했으나 은하는 윗마을 명월관에 팔려 허드레시를 하고 있사옵니다. 데려오려 했으나 명월관 주인이 값을 2배로 주면 돌려주겠다고 하였사옵니다. 어찌할까요?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다시 가서 은하를 꼭 데려오너라. 예, 마님, 이번엔 꼭 데려오겠사옵니다. 성민의 부인은 범아에게 돈을 쥐어 보내고 헤란이 쉬는 방으로 향했사옵니다. 방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온 헤란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어머니의 병수발을 받으며 누워 있었사옵니다. 헤란아, 어서 기력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은하는 찾았으니
곧 만날 수 있을 것이야. 마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은하만 찾으면 다시는 마님 눈에 띄지 않도록 멀리 떠나겠사옵니다. 은하는 철민을 아비로 아는 터라 도련님을 다시 찾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은하애와 떠나려면 네 몸부터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의원을 불러 진찰하게 하리니 몸을 낫게 하라. 작은 마님, 마음이 편치 않으실 터인데 어찌 저희 모녀를 이리 잘 대해 주시옵니까? 너희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너희 주인이 그런 자이고 내 지아비가 그런 자인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느냐?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세. 헤란과 어머니는 부인의 마음 씀씀이에 감사하면서도 미안했사옵니다. 그때 성민이 하인들과 돌아와 바깥이 소란스러워 싸웁니다. 이놈들아, 내가 왔다. 부인에게 내가 왔다고 전하라. 통쾌한 일을 해야 부인에게 빨리 말하고 싶으니 어서 안방으로 오시라 전하라. 서방님, 다녀오셨사옵니까? 노시다 오신 일이 즐거우셨나 보옵니다. 부인은 아무 일 없는 듯 성민을 맞이하며 말했사옵니다. 부인, 나에게 통쾌한 일이 있었소. 부인도 들으면 나를 크게 칭찬할 것이요. 저도 서방님께 의논 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무슨 일이길래 그리 급히 말하려 하시오? 내 이야기가 더 재미있을 텐데. 부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민이 끼어들었으나 부인이 단호히 말했사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은 노시다 오셨으니 제 말을 먼저 들으시옵소서. 어떤 몹쓸 놈이 제 딸도 못 알아보고 기생집에 팔아놓고 그 돈으로 계집을 끼고 술을 마셨다 하옵니다. 이런 놈은 어찌해야 하오리까? 그런 개만도 못한 놈이 누구여? 내가 그 놈의 머리를 밀고 다리를 부러뜨려 다시는 걷지 못하게 하고 절에 처박아 평생 살게 하겠소. 서방님도 그놈이 개만도 못하다 하시니 역시 그러하옵니까? 제 자식을 팔아 술 마시며 놀다니 세상이 망할 징조 아니옵니까? 저는 그 아이가 불쌍하옵니다. 범에게 돈을 주고 데려오라 했으니 서방님께서 그 아이의 아비를 혼내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부인의 마음이 그러하니 내가 그 아이의 아비를 혼내주리라. 어디 사는 누구여? 그때 범아가 은하를 데리고 돌아왔사옵니다. 성민은 놀란 눈으로 부인과 은하를 번갈아 쳐다보았사옵니다. 마님, 이 아이가 은하이옵니다. 범아, 수고했네. 은하를 헤란에게 데려가 어미를 만나게 하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게 하라.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이 아이를 데려온 연유가 무엇이요? 설마 부인이 말한 아이가 이 아이란 말이요? 이 아이를 판 것이 나인데. 성민이 허둥대며 말하자 부인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사옵니다. 예, 제가 말한 아이가 이 아이 맞사옵니다. 서방님께서 술김에 해란을 범하여 생긴 서방님의 자식이옵니다. 몰랐다 하나 핏줄은 당기는 법인데 서방님은 이 아이를 보고 아무 감정도 없으셨사옵니까? 어찌 철민을 죽게 하셨사옵니까? 철민이 죽다니 내가 매질했으나 분명 살아 있었소. 내가 어찌 알았겠소? 철민의 자식이라 여겨. 이름도 묻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라니 그 말을 어찌 믿으란 말이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이 아이 얼굴을 보기 전에는 확신이 없었으나 보니 서방님을 많이 닮았사옵니다. 씨도둑은 못한다더니 이런 때 쓰는 말인가 보옵니다. 서방님은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이 아이를 자식처럼 키운 철민은 서방님의 매질로 저 세상으로 갔고 헤라는 아픈 몸으로 이 아이를 찾으러 와 병이 악화되어 일어나지 못하옵니다. 이 업보를 어찌 푸시겠사옵니까? 나는 모르오. 정말 몰랐소.
서방님을 자식보다 귀히 키운 유모의 딸을 하룻밤 여인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 이런 일까지 저질렀으니 저는 더 이상 서방님의 부인으로 살 수 없사옵니다. 하루 말미를 드리겠사옵니다. 이 일을 어찌 해결하실지 방도를 내놓지 않으시면 제가 세상에 이 일을 알려 기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서방님의 집안을 무너뜨리겠사옵니다. 네, 어찌하면 되겠소?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겠소. 서방님의 여식은 제가 책임질 터이니 서방님은 즉시 암자로 들어가 행한 모든 일을 참회하며 사시옵소서. 세월이 흘러 제가 늙어 지아비가 그리워지면 찾아갈지도 모르오리다. 성민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사옵니다. 못난 지아비라 미안하오. 부인의 말대로 이 길로 떠나리니 은하를 부탁하오. 암제에 제가 따로 시주를 하겠사오니 맨몸으로 가시옵소서. 행여 돈을 들고 가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시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리다. 성민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사옵니다. 어찌 저리 도망치듯 떠난단 말이오? 못난 지압이라 도리에 어긋난 모습이로구나. 성민을 암자로 보낸 부인은 혜란을 정성껏 보살펴 병을 낫게 하고 혜란과 그 어머니의 노비신 분을 면천해 주었사옵니다. 혜란아, 네가 괜찮다면 은하를 내 자식으로 입양하여 이 집안에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야. 그 전에 잘 가르쳐야겠구나. 혜란은 하염없이 울었사옵니다. 훗날 성민의 부인은 은하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가르쳤고 은하는 할머니와 두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옵니다. 성민은 평생 암자에 틀어박혀 살다 죽어서야 밖으로 나왔다고 하옵니다.